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나와요. A는 300이고 투자 금액이 B, C, D 합치면 300이야. 그죠? 그럼 내가 3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경우수가 나와. 3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내가 300만 원 가지고 투자한다. 그럼 A하고 B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밖에 안 된다고. 300만 원 가지고 있으면 A밖에. 그러면 A 하거나 아니면 B, C를 같이 하거나 B, CD를 같이 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럼 A만 투자해 300만 원. 투자 금액이 300만 원이다. 내가 3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A만 투자하는 경우. 그럼 A만 투자하면 돈을 얼마 버냐면 이 순영가가 돈을 벌어주는 거라고. 그럼 A에만 투자하면 300만 원을 버는 거야.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A만 투자한 게 아니라 B 플러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B, C, D에 같이 투자하면 돈을 얼마 버냐면 B에 투자하면 200, C 300, D는요 150. 그러면 내가 300만 원 가지고 A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B, C, D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총 650만 원 돈을 버는 거라고. 그럼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요? B, C, D에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이게. 그러면 5번 봐요. 총 투자비가 300만 원일 경우 내가 300만 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A만 수행하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B, CD를 할 건지 A만 수행하는 투자하니 B, C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보다 타당성이 높다. 타당성이 더 낮다. B, CD를 같이 하자. 이렇게. 이게 더 높죠. 이렇게. 그래서 24번은 답이 몇 번이라는 소리예요? 4번이라고. 4번. 자, 25번 갑시다. 25번 문제. 글쎄요. 25번 문제를 이건 계산 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계산 문제가 될까요? 숫자 나오면 계산 문제인가요? 그럼 숫자 나오면 계산 문제면 모든 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숫자 나오잖아요. 여기도 숫자 나오고 이렇게. 이거 지금 뭘 하려냐면 자본 회수 기간을 구하고 그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자본 회수 기간부터 구해볼게요. 자본 회수 기간. 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회수할 때 몇 년 걸리자 보자고요. 자, 1차 년도에 200을 회수했어요. 2차 년도에 300을 회수했습니다. 3차 년도에 400을 회수했어요. 그럼 이렇게 3년 회수하면 얼마 회수한 겁니까? 900. 요 900 회수했죠. 900 회수. 요 900을 회수할 때 몇 년 걸려요? 3년. 3년 걸렸어요. 3년. 그럼 우리는 900을 회수해야 됩니까? 1000을 회수해야 됩니까? 1000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1000. 그러면 여기 3년에다가 요 3년에다가 이제 100을 더 회수하면 돼. 요 900 회수했으니까 이제 이게 돼. 900 회수했으니까 덤으로 100만 원을 더 회수하면 되죠. 100만 회수. 그 100만 회수할 때 요 4년 차에 300을 했어요. 300을. 4년 차에 300을. 그럼 4년 차에 300을 회수하면 1년에 300이야. 그럼 나는 100만 원만 회수하면 된다고. 100만 원만. 그 100만 원 회수해야 되는데 1년에 300이면 그 100만 원 회수할 때 요 1년에 300을 12달 12개월 동안 300을 회수해요. 그 100만 원 회수하려면 100만 원을 회수하려면 그러면 12개월입니까? 4개월입니까? 4개월이잖아. 이건 4개월 회수하면 돼요. 4개월. 4개월 회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 회수할 때 올 때 4개월 된다는 4개월. 그러면 900 회수할 때 3년에다가 100만 원 회수할 4개월 걸리니 더하면 그럼 회수기간은 3년하고도 4개월이야. 회수기간은 3년 4개월. 그래서 3년 4개월 찾아야 돼. 그러면 1번 아니면 몇 번이요? 2번이 답이에요. 1번 아니면 2번. 3년 4개월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투자. 1번은 투자한다겠고 2번은 투자하지 않는다겠다고. 그럼 둘 중 하나가 답이겠죠. 목표 회수기간이 3년이야. 나는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나의 목표는 3년 안에 회수해야 돼. 그런데 3년 4개월 걸린대. 그럼 나의 회수기간보다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자를 기각해. 이렇게 했잖아. 여기 목표 회수기간이 나오면 어려우니까 회수기간은 짧아야 된다. 회수기간은
해수기간은 목표보다 짧아야 된다. 목표가 3년이야. 해수기간이 3년 4개월이니까 목표보다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투자하지 않지. 그럼 이 해수기간이 2년 6개월이다. 2년 6개월이다. 그럼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지. 2년 6개월이라면 해수기간이 이 목표보다 짧으니까. 예? 답은 2번. 여러분들 절반도 못 맞췄어요. 40% 겨우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또 40% 못 맞추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틀려서는 안 되지. 이제는 틀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이제 26번으로 갑시다. 26번 문제.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답부터 5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다른 말로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기까지 OX? O. 회계적 이익률이 높은 투자일수록 유리한 투자 대상이다. OX? O잖아요. 수익률은 높아야 되고 해수기간은 짧아야 되고. 답이 몇 번이요? 5번이지. 옳은 거 고르겠으니까 5번 어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 1번은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용자에게 비율을 가리키며,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대부비율하고 같은 말이 나오죠. 대부비율하고 같은 말, 저당 비율이죠. 대부비율을 저당 비율이라고 합니다. 대부비율을 이용자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비율을 차입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비율을 타인자본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남의돈이니까 타인자본 비율. 대부비율을 또 다른 말로 뭘 할까? 다른 말로 대출 비율이라고도 하죠. 대출 비율. 대출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비율을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LTV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거잖아요. 쟁점이. 그럼 대부비율을 부채 비율이라고도 한다. OX, X.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대부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다른 말이라고. 그러니까 틀렸어요. 그렇죠. 2번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분 배당률 수식을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 지분 배당률하고 똑같은 말이 뭘까요?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하고 지분 환원율하고 같은 말이야.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환원율하고 같은 말이야. 두 개 같은 말이야. 지분 배당률 수식은 외우지 말아라. 그럼 지분 배당률 수식은 외우지 말고 무슨 수식을 외워야 된다? 지분 배당률하고 역수관계에 있는 거.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여기에 지분 배당률하고 역수관계에 있다. 우리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안다. 그럼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뭘로 나눈 것이다? 세전, 현금, 수지,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그의 역수인 지분 배당률은 수식을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이렇게처럼 나오면 실제 나오면 이렇게 쓰고 분자분모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분모를 바꾸면 세전, 현금, 수지를 뭘로 나눈 것이다?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투자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지분 배당률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 볼까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이건 지분 배당률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세전 현금 수지 승수죠. 이 자리가 바뀌어야지 자리가. 얘는 지분 배당률이 아니라 이건 세전 현금 수지 승수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 분자분모 바뀌었죠? 이거 틀렸죠. 그다음에 3번. 3번이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을 거야. 3번에다 답을 하시면 그나마 다행이야. 3번에 답을 하시면. 순소득 승수와 역수는 지분 환원율이 아니죠. 지분 환원율 아니고 무슨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에요. 자본 환원율. 지분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 세전 현금 수지 승수하고 역수고,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는 지분 환원율이 아니라 요 역수는 뭐요? 자본 환원율이에요. 자본 환원율.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환원율이 아니라 자본 환원율. 헷갈려요.
그래서 아마도 3번에다 답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자본환원율이죠. 역수는 자본환원율. 이 두 개가 역수. 순소득 속수와 자본환원율 역수죠. 4번 부채 감당률 나왔습니다. 그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부채 감당률 수식은 유효총소득입니까? 순용업소득입니까? 순용업소득이죠. 순용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답이 5번이죠. 이제 27번 문제로 가고자 합니다. (27번부터가) 부동산 금융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번 주택 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공급자에게 주택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을 주택 소비 금융이니까 개발 금융. 개발 금융이죠. 개발 금융.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에게 주택을 담보해서 돈 빌려주는 거고. 2번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이게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을 낮추면 돈을 조금만 빌려주겠다는 소리죠. 그럼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3번 작년 시험 지문이죠.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이죠. 그럼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수식 써볼게요.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 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부동산 주택이면 주택, 상가면 상가죠. 가격에 대해서 융자 잔액, 부채 잔금, 이게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융자 잔액이 아니라 융자액이 되는 거예요. 대출 시점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은 고정돼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하죠. 변동. 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자, 대출 받는 시점에서 담보 가치에 대한, 담보 가치가 뭘까? 부동산 가치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 비율을 말한다. 대출 받는 시점에서 담보 인정 비율은 대출 받는 시점에서 담보 가치. 그러면 이 주택의 가치가 얼마냐? 주택의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주택 가치 10억이다. 근데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이 얼마냐? 5억이다. 5억 줄 수 있다. 그러면 담보 인정은 몇 퍼센트? 50% 이 말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옳은 거 그러겠습니까? 3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1번, 2번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건 틀렸구나. 4번 주택 경기가 가열되어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수요자 금융을 확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미쳤지. 수요자 금융을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대출을 규제하지. 그러니까 수요자 금융을 축소시켜요. 축소. 대출을 규제하지. 지금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출을 많이 해줘서 돈을 많이 주면 더 투기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틀렸죠. 자, 5번 총부채 상환 비율은 담보자산의 가격을 그걸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한다. 아니죠. 총부채 상환 비율을 대출을 결정할 때 담보자산의 가격입니까? 차입자의 소득입니까? 차입자의 소득. 네 소득 얼마인데?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차입자의 연간 소득. 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중요하죠.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 차입자의 소득 기준입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를 가고자 합니다. 저는 28번 문제 이자율입니다. 제가 이자율에 대해서 쭉 한번 읊어볼게요. 이자율, 대출 이자율, 고정금리, 변동금리 두 개 읊어보겠습니다. 고정금리가 나오면 가장 먼저 요즘 잘 나온 것은 고정금리 저당에서 시장 이자율이 하락할 때 저기상이 나온다는 거. 그다음 그거하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실제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은행 예상이 잘못했으니까 은행 네 손해봐라.
은행의 실질금리가 떨어진다. 은행은 손해보고 차입자는 이익 본다. 고정금리 놓고 투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변동이자율 저당은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한 건데 기준이 되는 금리가 변동하면 즉 CD금리, 코픽스금리가 기준금리인데 이런 것들이 변동하면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그게 변동이자율 저당. 두 가지를 비교하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두 개를 비교하면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자율이 높다.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가 유리한 거.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가 유리한 게 뭐다? 고정이자율.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법은 변동이자율.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가 나 못 갚아 배째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요. 변동이자율. 고정이자율은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금리가 딱 고정됐다고. 근데 변동이자율은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높아진다고. 그럼 차입자들은 배째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배째라. 요즘 막판에 계속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막판에 빚내서 변동금리로 빚내서 아파트 산 사람들은 지금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죠. 상당히 커졌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자 비용 부담이 한 달에 60만 원에서 지금 90만 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 어쩔 수 없죠. 국가를 탓하겠습니까? 아파트 이미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투기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럼 역으로 부담도 해야지. 부담도. 그 돈 막 벌 때는 국가가 정책을 잘했다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내 말이 틀려요? 좀 많이 심각한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심각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아파트를 그냥 산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만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또 보상 심리가 더 강하다고. 그런 분들이 더 화가 나겠죠. 이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랐을 텐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못 갚아 나 해버릴 수 있다고. 차입자들이 못 갚아.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제 은행도. 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자, 뭐 하다 그렇게 나오냐면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가 나 못 갚아 배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고정이자율이다, 변동이자율이다, 변동이자율이다. 이렇게. 자, 그 정도가 주요 골자예요. 자, 보자고. 그러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랬으니까 기억.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에 아주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지문입니다. 고정금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어지는 게 조기 상한이 나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답니다. 그러면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죠. 그럼 은행이 이익 봐야 됩니까? 손해 봐야 됩니까? 손해 봐야지. 은행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죠. 손해. 네? 차입자에게는 이익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고정금리 저당에서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고정금리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조기상환 나오면 안 돼.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기상환 돼. 상승이 아니라 하락. 하락할 때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 틀렸습니다.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렸습니다. 자, 디귿. 일반적으로 대출 초기 대출이자율은 대출 초기 대출 시점에서는 뭐가 높습니까? 고정금리 저당이 변동이 높죠. 그래서 오른쪽이네. 리을.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차입자의 채무 불행의 위험은 변동이자율 저당이 고정이자율보다 높다. 맞습니까? 네. 비읍.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일반적으로 대출자는 고정금리 대출을 선호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맞죠? 보죠. X는 X. X죠. 틀렸죠. 그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대출자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 변동금리 대출해야지. 그럼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비읍. 답 몇 번입니까? 1번. 29번 문제 갖자고요. 29번 문제. 29번 문제는 주택장 채권. 주택장 채권 유동화 MBS입니다. 자, 이거 연습 한번 봅시다. MBTS 나왔습니다. MBB 나왔습니다. MPTB가 나왔습니다. CMO 나왔습니다. 하나의 주택장 채권으로 하나의 주택장 채권 가지고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른 여러 개의 계층의 증권을 발행했다. 뭡니까? CMO.
CMO는 만기별로 이자율이 다르다. 이자율이 다르다. OX?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CMO는 만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율을 갖는다. 그러면 틀린 말.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진다. CMO는 원칙적으로 콜방어 안 되지만 장기 투자자는 콜방어가 가능하다. 그럼 MPTS가 나오면 성격부터 해서 성격. MPTS는 성격이 뭡니까? 지분형이에요. 지분형. 지랄형이 아니라 지분형. 그 다음에 전부 다 투자자가 나온다. 투자자. 그럼 전부 다 투자 나오는데 이제 제가 여기다 4개를 써볼게요.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여러분들 필수서에는 여기다 제가 저당 채권의 소유권 써놨어요.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거 갖는 사람이 채무 불이행 유형. 채무 불이행 유형.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수취권 갖는 사람이 무슨 위험을 부담한다? 적이상한 위험. 적이상한 위험을 부담한다. 적이상한 위험 부담한다. 자, 그럼 요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입니다. 4가지 전부 다 MPTS는 투자자. 그리고 콜방어 초과담보. 콜방어. 자, 콜방어 초과담보 이렇게 나오죠. 콜방어고 초과담보. 콜방어 초과담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XX, G2XX. MBB는 채권형. 전부 다 발행자. 콜방어 된다. 초과담보가 있다. MPTB하고 CM은 혼합형. 혼합형이니까 여기는 4가지. 여기 4가지를 절반씩 나눠 갖는다. 이 2개가 같은 묶음이고 이 2개가 같은 묶음이야. 예? 그러면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다. 잡아요.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는다. 채무 불이행 위험도 투자자야.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는다. 적이상한 위험도 투자자야.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자가 갖는다. 그럼 적이상한 위험도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 이렇게. 저당 집합물의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는다. 채무 불이행 위험도 발행자. 그럼 MPTB하고 CM은 혼합형이니까 이 4개 중에서 위에 2개를 발행자야. 발행자. 그럼 이거 발행자. 그럼 밑에 2개는 투자자. CMO도 발행자. 투자자. 됐지요? 이렇게. 자, 이거 물어봅니다. 자, 그럼 1번. MPTS는 투자자가 적이상한 위험 등 관련 위험을 부담하므로 수익률이 높다. 이 4가지 상품 중에서 MPTS가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왜?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근데 이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수익률이 높다 낮다는 잘 나오잖아요. 그럼 4가지 상품 중에서 투자자가 가장 완전빵으로 가는 거. 투자자가 위험을 가장 많이 부담하지 않는 게 뭘까? MBB. MBB는 발행자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수익률이. 여기에 MPTS가 여기 수익률이 높다고. 요거 수익률이 높다. 수익률이 높다. 왜?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수익률이 높아야지. 그럼 요거는요. MBB는 수익률이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수익률이 낮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수익률이 낮다. 그럼 이 2개는 중간이지. 중간. MPTB하고 CM은 중간이다. 2번 MPTB는 여기 있습니다. MPTB는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보유하고 적이상한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하는 틀렸습니다. 원리금 수취권하고 적이상한 위험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같은 사람. 이해됐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발행자입니까? 투자자입니까? 투자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틀린 거 고라 있으니까. 3번 MBB의 투자자는 저당 차입자의 적이상한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저게 적이상한에 대한 방어가 뭐예요? 이게 콜방어예요. 콜방어. 이게 콜방어라고. 콜방어. 자, 이거 또 이것까지 오해하신다고. 뭐냐면 이런다고.
교수님, MBB는 전부 다 발행자 나온다고 했잖아요. MBB는. 그래서 이것도 발행자, 여기서 틀렸다 하신 분 있어. 그럼 안 돼. 요 콜방어란 것은, 콜방어는 투자자가 하는 거야.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콜방어 되냐 안 되냐, 그것은 뭐 발행자가 콜방어 간다 이 뜻이 아니고, 요 MBB는 콜방어 되고 초과담보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콜방어는 발행자가 콜방한다 이런 게 아니고 콜방어는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MBB라는 상품은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콜방어, 즉 저기상한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콜방어는 안 나오고 저기상한에 대한 방어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콜방어가 이런 뜻이라고.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발행자가 있습니다. 발행자, 투자자가 있어요. 그러면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뭘 팔았냐면 MBB를 팔았어요. MBB를 이렇게. 그럼 MBB를 팔았는데 이 MBB에 원리금 수취권자, 저기상한 유부담자, 저기상한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MBB 저기상한 위험 누가 부담해? MBB는 저기상한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해요. 발행자가. 그럼 이제 콜방어라는 것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MBB를 20년짜리를 만기 20년짜리 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5년 만에 미리 갚겠다, 저기상환 하겠다. 그게 콜이야. 콜을 행사한다고 그래. 이 말이 저기상환 하겠다는 소리야. 저기상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저기상환 하지 마. 나 저기상환 안 받을 거야. 그게 콜방어라고. 콜방어. 그럼 콜방어는 누가 하는 거야? 투자자가 발행자에게 콜방어를 하는 거라고. 콜방어. 콜방어는 저기상환 하지 마세요. 저기상환 방어라고. 저기상환에 대한 방어. 그러면 저기상환에 대한 방어를 하면 저기상환 안 받겠다. 끝까지 가자 이 소리라고. 그럼 일단 이 MBB는 콜방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는데 누가 콜방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러니까 투자자는 콜방어 할 수 있다 이 뜻이라고. 어느 분이 이러더라고. MBB 나왔으니까 요 투자자 나와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다거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MBB는 저당권의 소유권, 채무 불이행 위험, 원리금 수취권, 저기상환 위험 다 MBB는 발행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콜방어는 발행자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투자자가. 그럼 여기 봐요. MPTS 투자자는 저기상환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 있더라니까요. 너가 와서 질문 와서 말하자면 MBB는 이거 발행자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발행자. 그 뜻이 아니라고. 전혀 다른 뜻이니까. 일단 이렇게 봐요. MBB는 콜방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콜방어 누가 하는 거야? 투자자가. 그러니까 MBB는 투자자가 콜방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4번. MBB를 우리말로 하면 저당 채권, 또는 저당 대출 채권 담보부. 이 담보부란 말이 이게 포인트죠. MBB는 초과 담보가 필요하다. OX? 5번. 다계층 채권은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이 만기가 길수록 높고 장기 투자자는 콜방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 그러니까 투자자가 콜방을 한다. 투자자. 이렇게. 자, 이제 29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그래서 2번. 자, 이제 30번은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30번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합니다.